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외교부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외교는 실패를 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평화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후보 등록 전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어제 저녁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 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늘 저녁 일과가 끝난 뒤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곧바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 등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외교 라인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하며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와 다자 외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평양에서 뉴욕까지 비핵화와 관련한 문 대통령 일정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가 될지, 또 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줄 거라는 관측입니다. 9월 28일 금요일 아침엔 김혜미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박 5일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9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동력을 상실해가던 북미 간 대화를 정상 궤도로 복원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5명의 차관급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외교부의 1, 2차관과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라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외교부 2차관에는 이태호 대통령 비서실 통상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북미 북핵 전문가 대신 다자 외교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임명된 건 비핵화 협상의 새 국면을 예고한 조치란 평가가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다음 달부터는 아셈, 아세안, G20 정상회의 등이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에 들르지 않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이어갑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뉴욕에서 한창입니다. 협상의 주역인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다음 달 평양을 4번째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조금 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뉴욕을 연결합니다. 심재호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Past diplomatic attempts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were unsuccessful. But now we're at the dawn of a new day. Unrefined petroleum imports.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 북한의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이고 미국은 그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고립과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된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동안 멈췄던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안보리 회원국 외교장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그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진행된 이용우 외무상과 뉴욕 회동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가지 약속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의 2차 정상회담을 논의했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직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외교수장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러시아 쪽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 외무상을 맞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또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도 만나 회담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비핵화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일본이 먼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무상은 29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심재호 특파원. 이용호 외무상이 29일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처럼 개소리나 수소폭탄과 같이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 완화를 앞당기면서 종전선언을 지지해 줄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은 11월 중순 이전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판문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마주 앉을 장소로 판문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앞서 6.12 북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지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과 장소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제3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말로 빌 때는 일단은 제3국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종전선언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다. 판문점으로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시기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 중간선거에 유리하겠다고 판단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의제는 평양 공동선언에 나온 비핵화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영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임의 사찰과 ICBM의 폐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를 노리고 있죠. 아베 총리에게 북핵 문제는 안보 불안 프레임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내 정치에서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멈췄던 한반도 비핵화 시기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자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뉴욕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도쿄에서 서승욱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NHK를 통해 일본에 생중계된 아베 총리의 뉴욕 기자회견의 핵심 주제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相互不信の殻を破り、金正恩委員長と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う考えています。 전날 한일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이틀 연속 대북한 러브콜입니다. 현안인 납치 문제 해결도 걸려 있지만 남북미 3국 간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비핵화 논의 구도에서 뒤처질 걸 우려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자회견 직전엔 고노다로 외무상이 유엔 본부에서
이용호 외무상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선체로 잠시 대화를 나눈 지난 8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때와는 달리 자리에 앉아 20분간 진행한 제대로 된 회담 형식이었습니다. 会談です。内容については一切触れ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 유독 일본의 냉랭한 태도를 이어온 북한이 아베 총리의 러브콜을 받아들일지는 북한 비핵화 후속 협상의 진전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저녁에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사 후보 등록 전에 한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원 지사 일과 시간이 끝난 뒤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원 지사는 도지사 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 2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모임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가 당시 주민 150여 명 앞에서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원 지사를 다시 소환해 총 5건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제주도의 난 개발에 다른 후보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 8월 도지사 취임 이후 뇌물 성격의 고급 골프장 특별 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던 교육위 전체 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한을 넘기면서 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 흠결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처음부터 유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곧바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죠. 이번에는 군사적 갈등입니다.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고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의 B-52 2대가 이번 주 초 남중국해 일대를 일상적 훈련의 일환으로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비행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군용기의 도발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그동안 미군 전투기 비행에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미군의 이번 비행을 놓고 최근 미국과 정면 대결 양상으로 나오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에서 무기를 밀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하자 중국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고
해군 사령관의 방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미 국무부가 F-16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 예비 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중국 주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송영무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저녁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정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신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재산이 공개된 광역단체장은 모두 6명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87억 1,400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과 공동으로 발굴했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가운데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64구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하와이 진주만 히컴 기지에서 송환식을 가진 뒤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에 국내에서 봉환식이 열립니다. 네, 어제 오전 30여 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의 금융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월말에 끼어있죠. 월말 결제 작업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거래는 정상화됐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오늘부터 연장이 됩니다.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해서 재판에 넘기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아서 방역을 지연시켰던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즉시 3km 방역대 내에서 실시가 됩니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때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에 취해 지인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제주로 가던 카페리 여객선에서 50대 남성 승객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정비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4개의 동이 모두 탔습니다. 근로자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굉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현악기 제작 콩쿠르인 크레모나 콩쿠르에서 한국인 우승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8살의 정가왕 씨가 단풍나무 재질의 첼로를 출품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30세 미만의 참가자 가운데 최고의 제작자를 선정해서 주는 상을 비롯해서 사관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옛 소련 시절 러시아 록 음악의 전설로 불린 빅토르체의 옛날 여권이 경매에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1979년 17살 때 발급받은 여권입니다. 빅토르체는 19살 때인 1981년 록그룹 키노를 결성해서 9년가량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의 작품전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열립니다. 회화와 글씨, 칠보 작품 등 170여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할 일정,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주 전 문을 열었고요. 남북 소장 간의 회의를 매주 한 번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만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있었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제보를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었습니다. 대규모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할인 판매와 경품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마 이불 속 빠져나오시면서 춥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톰한 겉옷 없이는 아침 저녁으로 외출이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도 출근길 무척 쌀쌀하고요.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한편 전국 맑은 가운데 구름 많겠지만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하루에도 이 계절 저 계절을 오가는 것 같죠? 오늘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도에서 23도, 대구가 11도에서 23도까지 크게 오르는 등 하루 내에도 변화의 폭이 상당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아침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5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어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과 전주가 15도 가리키고요. 대전과 대구가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23도, 전주와 대구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내일 잠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이후 다시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특정 업체 상호를 눈에 잘 띄는 위쪽에 배치해주는 이른바 검색 광고 코너가 있는데요. 검색 광고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퀵서비스업을 하는 윤윤근 씨는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퀵서비스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에서 윤 씨 업체를 맨 위에 올려주고 인기 광고인 파워링크에서도 전면에 노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별로 3개 업체씩 저희가 지원해서 네이버 상단에 파워링크 쪽에 등록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윤 씨는 400만 원을 내고 3년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체는 몇 달 뒤 사라졌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까 상위에 나오지도 않고 아예 이제 그때 당시에 제대로 광고가 안 나왔어요. 2010년 이런 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은 지난해 2,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피해 구제 기관에선 업체가 폐업을 해버려 중재가 안 된다며 경찰 고소를 안내합니다. 경찰에선 2, 3개월 광고가 나갔다며 소송을 권유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인간의 계약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안도 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피해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서 큰 돈을 들여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구글 쪽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단속과 함께 포털 사이트 측에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팔아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의 난자로 불법 시술을 받은 4명도 적발됐는데 대리모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회원 수 18,000명이 넘는 난임 부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한 성공담이 눈길을 끕니다. 다른 사람의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에 성공했고 연락처도 안다는 내용입니다. 미혼인 37살 김모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올린 가짜 경험담입니다. 김 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52살 최모 씨 등 4명에게 6차례 자신의 난자를 주고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아예 출산까지 책임지는 대리모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돈이 급한데 피의자가 제안하고 같이 이제 수긍을 해서. 김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채 지나치게 많이 의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3번까지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겁니다. 최근 서울 대학가에선 난자를 구한다는 벽보가 잇따라붙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정당한 비용을 내면 난자를 제공받는 난자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무상 기증만 허용되는데 기증자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 26일 밤 KTX 강릉선 열차가 주행 도중 확인되지 않은 물체와 부딪혔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1시간 40분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됐는데요. 코레일은 이 물체를 야생조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열차를 갈아타려는 승객들로 KTX역 승강장이 붐빕니다.
지난 26일 밤 9시 30분 강릉을 출발한 KTX 강릉선 열차가 10시 10분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둔내역을 지나 달리던 중 선로 위 뭔가와 부딪힌 겁니다. 충격을 느낀 기관사가 열차를 세웠고 50분 동안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진 못했고 다음 역인 횡성역에 승객 395명 전원을 내려줬습니다. 우려선 횡성역까지 운행 후 횡성역에서 고객 여러분의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목적지인 서울역에 예정보다 1시간 40분 늦은 어제 새벽 1시 10분 도착했습니다. 다음 열차 운행도 3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철로 위 장애물을 제거하고 탈선을 막기 위해 열차 앞부분 아래에 설치된 배장기에 새가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류라고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틀 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운임을 전액 환불했습니다. 또 사고 열차를 경기도 고양에 있는 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할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2010년까지 영변 핵시설을 4차례 방문했던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어제 서울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ne of the remarkable things about what President Moon Jae-in came back with is that he said that Kim Jong-un agreed that he would dismantle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해커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란 조건을 달았지만 평양 공동선언에 밝힌 대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국과 미국의 보수 언론이 영변의 낡은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묻자 나온 답변입니다. 영변의 핵시설 일부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일부는 새로운 시설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30개 안팎 가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60에서 70개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If you look at the estimate by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it's 60 to 65. Why there is such a huge difference? Their estimate depends a lot on my visit, because I'm the only guy who was there talking to him. 해커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를 거치면 10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단계를 밟으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당면한 위협을 줄이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프론트 엔드 로드, 예컨대 미국의 위협이 되는 ICBM과 플루토늄부터 접근하자는 겁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테스트를 멈춘 것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도 처음으로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부터 뉴욕까지 2주 동안의 비핵화 투어를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였던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4번째 방북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협상,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정말 2주 동안 강행군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뉴욕까지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투어를 마쳤는데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로 꼽히는 것이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정상 궤도로 복원시켰다. 이런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저는 과연 그 정책의 일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시기 전에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끊어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잇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양과 뉴욕을 방문한 결과
이제 그간 중단되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하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당초 우리 정부가 기획했던 그러한 목표는 달성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이게 뭐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 같지만 네. 아직 디테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큰 틀에서 합의라는 것은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이 4차를 수용했다. 이 점이 네. 상당히 미국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아직 조금 더 점검할 것이 있다. 그 점검할 것은 결국 북한이 이야기한 사찰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찰 검증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료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받은 자료가 사실인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의심 가는 시설이 있으면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알파 메시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결국 평양 공동선언에는 없지만 네.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비공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사찰인 거죠. 평양 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참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참관은 지난번 풍계리 시설 참관과 같이 가서 그냥 지켜보는 거에 불과하죠. 이 정도로는 미국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봤는지 아마 그 비공개 메시지가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북한이 사찰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특정 무기 체계란 말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평양 공동선언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비공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김소영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단계 나아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해커 박사가 잘 설명했는데 해커 박사는 그 영변 핵시설을 직접 본 그런 분이죠. 그 안에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원자로 관련 시설과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 2000기 그것이 영변 핵시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폐기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은닉시설이라든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와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포괄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2년, 3년이 지나든 5개월이 되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틀에 묶어두고 현재로서는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적 구도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도 북한이 사찰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점검함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그런 협상 전술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대화가 재개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나 또는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비엔나에서 만날지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또 실무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차원적으로 북한과 논의를 해가는 그런 과정에 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에 4번째 방북을 하게 되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와 또 북한 쪽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관건은 이제 미국의 종전선언의 조건인 거죠. 네. 그것은 북한이 사찰 검증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북한이 수용한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11월 6일 이후 직후에 판문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네.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제3국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은 포맷이라고 했거든요. 장소는 다르지만 그것은 제3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장소라든가 의제 같은 것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지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자신들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 번 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판문점에 모여서 한 번에 끝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3국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판문점에서 하는 경우에 상징성이 더 크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미국의 지금 협상 전략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제 국회에서는 평양 공동선언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결만 부추기는 안보 장사를 그만하라고 맞섰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열린 첫 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두고 포문을 연 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목숨으로서 피로서 지켜온 NLL이었습니다. 이런 NLL 문재인 정권은 일순간에 놓아버렸다는 이 사실. 민주당에선 안보 장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서해 완충 지역을 문제 삼는 것은 또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민주당은 앞서 4월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번엔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에 큰 진전도 없고 충분히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면서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야당들은 찬성하고 있어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법 공방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청와대가 적극 반박을 하면서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와 주말에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추측성 의혹 제기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미혜 기자입니다. 심야에는 안 되고 또 공휴일 토요일에도 안 되고 주말에도 안 되고 잘못된 것들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 고발을 당하고. 심재철 의원은 어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내역이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청와대가 2억 4천만 원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술집에서 사용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전 브리핑에 이어 오후엔 보도자료까지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통상의 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업무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수조사를 한 결과 유흥업소에서 업무 추진비가 결제된 사례도 없었다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의원의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청와대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선 업무 추진비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심재철 의원 측이 자료에 접근하고 유출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심 의원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다, 정부는 불법이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심 의원 측에서 자료에 접근하고 유출을 하는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논란의 관건은 심 의원 비서관이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심 의원 측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단추를 몇 번 눌렀더니 문제의 자료가 떴고 그래서 내려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부터 자료를 캐낼 목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한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심 의원 측 주장대로 우연히 접속이 됐더라도 이를 즉각 끊지 않은 채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성이 입증된다는 분석도 합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심 의원 측은 화면상에 비인가 자료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자료 내용도 국회의원의 예산감시 활동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것이라 내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는 말만 믿고 쿠키와 케이크를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 대형 할인마트의 제품을 사서 포장만 다시 해서 팔았다. 소비자들의 공분이 지금 커지고 있죠. 업체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폐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업체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남희 씨는 2주 전 미미쿠키란 디저트 전문점에서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습니다. 평소 비염이 있는 딸의 간식거리가 걱정이었는데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든 건강한 먹거리라는 광고에 눈길이 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과자가 유기농 제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주 됐어도 이렇게 멀쩡한데 자기네들이 만든 거라고 실온에 3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유명해져 줄을 서도 못 살 정도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할인점 코스트코에 판매하는 제품과 모양이 똑같은데 2배나 비싸게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미쿠키는 원료만 같을 뿐 직접 만들었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주문은 많고 돈이 부족했다며 속여 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2 상품을 환불해주고 판매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장터와 소비자들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오는 대로 업체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 미미쿠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직거래를 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먹일 수 있다며 자신 있어 하는 업체를 소비자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는 소셜미디어 판매는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미미쿠키는 댓글을 단 순서대로 선착순 판매를 하거나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판매로 친근감을 줬습니다. 성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요즘 소비자들도 이런 식의 직거래는 믿었습니다. 본인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재료라고 해서 믿었던 부분이고 유기농 밀가루 무슨 생크림 그런 것만 사용합니다라는 그 문구만 보고 그거에 현혹됐던 점은 사실 있었던 것 같네요. 먹거리뿐 아니라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건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물건의 질을 따지기보다 댓글이나 팔로우 숫자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팔로워 수가 또 많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분의 코디를 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뭔가 신뢰가 가기도 하고. 하지만 미미쿠키 같은 업체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워낙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파도 타기를 해서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일정 기간만 반짝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검찰이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조를 언급하는 등 성폭력 재판에서 지켜야 할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내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부가 성폭력 재판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법원이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김지은 씨를 신문하면서 정조라는 단어를 쓰거나 피해자 심리 상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안전지사 측의 부적절한 반대 신문을 방치했고 재판을 전부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2차 피해가 벌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엄정히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정조라는 단어를 즉각 정정하는 등 심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당시 경찰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을 상대로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평소 친분이 있던 언론인을 접촉해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 직후 경찰청 수사국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수사국 간부들은 참사 발생 이틀 뒤부터 10여 개 언론사의 주필과 국장, 기자 등을 접촉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언론사 주필에겐 공권력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에겐 신속한 진압 이유를 설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건엔 당시 사퇴 압박을 받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을 기사에 담기로 협조 의사를 받아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접촉한 결과 이렇게 유리한 보도가 있었다라는 보고 문건까지 있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가 좀 조직적으로 지휘한 것이 아닌가. 문건에는 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메모 수준의 보고였다고 해명했지만 용산 참사 진상조사의 관계자는 상당 부분이 실제로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띠 당연히 하셔야죠. 뒷좌석에서는 보통 소홀한데요. 오늘부터는 꼭 매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때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도로입니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의 안전띠까지 모두 맨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나요? 잘 안 나요. 귀찮고 생각 별로 안 나요. 앞에 앉는 거 아니고. 앞에는 소리 나니까. 지난해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는 30% 정도로 앞좌석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앞좌석보다 뒷좌석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턴 일반 도로에서도 앞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뒷좌석에 탄 성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을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다만 택시나 안전띠가 설치된 광역버스에선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다면 승객이 매지 않아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 처벌하지 않기로 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걸려도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경찰은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지금 또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염색도 할 수 있고 파마도 할 수 있는 완전한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입니다. 일선 학교들의 강제는 못합니다. 이제 학교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생활 규정을 바꿀지 결정하면 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문 앞입니다. 짧은 머리와 긴 머리 제각각이지만 염색을 한 머리나 파마 머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84%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염색과 파마가 가능한 학교는 12%에 불과합니다. 일부 학교에선 속머리와 겉머리의 모양을 제시하는 등 머리 모양 규정도 여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염색과 파마까지 포함해 완전한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현장에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애들이 그냥 신경 쓰고 그냥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이번 선언은 좀 강제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최대 교사단체인 교총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명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내용이란 거지만 파마와 염색을 허용하면 학교 생활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학생들은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거랑 머리색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자기의 머리색은 자유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토론을 통해 생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부 논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공사장 근처에서 집안이 내려앉는 사고가 났을 때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펜스 하나 건너 주택들의 현수막이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외벽과 마당 곳곳이 크게 갈라졌고 바닥엔 콘크리트 잔해들이 발에 치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건 이 공사장을 마주하고 있는 주택 7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보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사로 땅을 파내자 이쪽 흙이 앞으로 쏠리면서 집안이 침하하고 집도 앞으로 기우는 건데요. 원통을 굴려보면 대굴대굴 굴러갈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이 장판을 들춰보면 시멘트도 온통 갈라져 균열이 생겼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이 바닥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벽도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바로 옆 아파트에서 터파기를 시작한 뒤 문제가 생긴 건 모두 7집에 달합니다. 시에서 의뢰한 안전진단에서 6곳이 2등급, 한 곳은 D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등급은 최하 안전등급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공사로 인한 상수관 파열과 이로 인한 집안 침하로 판단됐습니다. 시청은 추석 전까지 이주를 통보했지만 정작 이사를 한 건 새들어 살던 한 가구뿐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쫓겨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라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진짜. 조합 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재건축이 약속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를 내보내고 보수 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물이 조금 피했을 때는 보수 보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이 파손돼가지고 조합 측은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금이 가고 이런 정도지 32년이 넘었어요, 집이. 그리고 집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백돌로 만드는 집이에요. 순천시는 시공사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상을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 주인은 바로 옆 건물이 병원으로 재건축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지하 터파기사의 지하 터파기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 바닥 부분에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병원 측은 건물주의 보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1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회피한다는 건 아니고 그쪽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도 태생적인 건물 하자가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들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다세대 주택 공사장 인근에서 기울어진 상도 유치원. 시공사와 동작구청 모두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근 상도 초등학교로 임시 등원 중입니다. 솔직히 이게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무너진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원인이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밝혀져도 기본적인 보상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현실. 어디서부터 문제일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앞서 새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북핵 문제가 이제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 발언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1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상황이 확실히 더 분명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올해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다가오는 북미 협상이 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희망이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는 가운데 대북 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은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의 사용 금액은 지난해 9천억 원대로 2013년 1조 2천여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1조 1,070억 원을 사용해 5년 전 1조 513억 원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컵 못지않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사가 바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6년 뒤인 2024년에는 독일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로 2024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총 17표 가운데 독일이 12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경쟁을 벌이던 터키는 4표를 얻는 데 그쳤고요. 1표는 기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1998년 옛 서독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통일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옷차림 유의, 아침 안개, 그리고 제주 빗방울인데요. 이불 속 빠져나오기 힘드시죠?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 아침입니다. 낮에도 선선하고 이제 정말 가을 속으로 한껏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겹 껴입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맞는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구름만 많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엔 옷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침 날씨에 맞추면 이따가 엄청 덥다. 작년엔 뭘 입었던 거지 적당한 두께의 옷이 없네 라고 고충을 말해주셨고요. 주문한 옷이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해서 취소했다며 금세 더 강한 추위가 올 거라 예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을은 좋은데 마냥 즐기기엔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JTBC는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도하면서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노조 파괴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어제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결론냈습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실행해왔다는 겁니다. 미전실의 노사 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삼성은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이어 그룹 미래전략실 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조 파괴 공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노조 세력이 우회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모두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룹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노조 파괴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에 비유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겠다면서 삼성은 조합원 시신 탈취와 개인정보 사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삼성 미래전략실의 2013년 노사전략 문건입니다. 악성 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체화시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노조를 병균으로 규정한 삼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활동을 막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 장례가 갑작스레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뀐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염 씨의 유서대로 노조장을 치르려 하자 사망 하루 만에 경찰이 투입돼 시신을 가져가 탈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삼성 임원이 염 씨 부친에게 현금 6억여 원,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뒤 시신을 가져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원의 임신 여부나 이혼,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사찰한 정보는 조합원을 1대1로 밀착 감시하는 이른바 엔젤 요원에게 제공해 탈퇴를 종용하는 데 활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대표에게 돈을 주면서 위장 폐업을 시켰고 노조원들은 재취업을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적인 범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JTBC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도한 지 5년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5년이 걸렸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를 했고 JTBC가 보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었는데 당시의 수사는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이제 검사 수사 결과를 보면서 네. 그 과정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에 심상정 의원이 이제 S그룹 노사 문건, 전략 문건에 대해서 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JTBC에서 단독으로 또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금속노조에서 이건희 회장 그리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해서 고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게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문건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수사라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뭐 2015년도에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수사가 된 것이
지난 이제 2018년도 초에 삼성의 소송 대납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다스의 실체 소유주가 누구냐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삼성이 한 680만 달러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 수사를 삼성동의 서초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하다가 이제 이 문건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6개월 동안에 9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결국 실체적 진실을 좀 발견했고 그 결과에 어떤 중간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인가요? 네, 노동조합법 그리고 이제 노동조정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인데 삼성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사실 미래전략실에서는 삼성의 전체적인 어떠한 경영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을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미래전략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오너 일가의 하명을 받아서 모든 걸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는 일단 창업 초기부터 삼성의 경영 철학이 무노조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무노조 경영을 관찰하겠다고 해서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이 그린화 작업, 그러니까 노조 와해 작업을 위한 이제 총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종합 상황실,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열사나 협력사에서 어떤 노조 활동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노조를 설립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노조 와해 공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여된 임직원이 이번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총 한 18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관련된 사람 3명, 그리고 협력사의 전 현직 대표들 3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2명, 그중에서 4명을 구속해서 기소를 한 거죠. 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 공작이 진행됐다고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의 연관성,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미래전략실이 이제 삼성그룹에서 오너의 하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어떤 그룹 자체가 굉장히 조직력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끈끈하면서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배타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검찰서도 이번에 오너 일가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려고 했는데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밝히지 못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이제 최고선이 지금 이상훈 의장이에요. 이상훈 의장은 그 당시에 경영전략 실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두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훈 의장이 오늘부터 이걸 하명받아서 한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제 수사 결과는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사 결과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선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제 오너 일가와 관련성을 수사하겠다, 이게 검찰은 의지를 밝히는 거는 있죠. 네, 오너 일가와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까? 일단 근데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문건 자체가 미래전략실에서 뭐 작성한 것은 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을 지시를 받았는지, 또 아니면 이 그린화 작업, 노조 와해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룹 오너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만 사실은 어느 증거만 확보되면 오너 일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이걸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룹이나 이제 계열사, 협력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버랜드고요. 그다음에 S1,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CS 모터스, 이제 이런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열사와 협력사를 수사하다 보면 또 오너 일과의 연관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은 노조 파괴 과정에서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경찰 등의 외부 세력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노조와의 작업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제 교모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끌어들였는데 이제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협상을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다가 협상을 위임한 거죠. 근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이제 협상을 임해하는데 임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조 명부를 제출해달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협상을 하게 되면 계속 지연하는 전략을 해서 거기에 나가지 않는다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청 정보국에 있는 간부가 그 삼성으로부터 한 6,100만 원 정도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찰이 아니고 사측 대표인 것처럼 계속 협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빼내서 삼성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노조 협상을 이끄는 이제 그런 방법까지 쓴 거죠. 그러면 사실 삼성이 어떤 미래전략적 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 회사적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결국 외부 세력까지 끌어내서 그렇게까지 과연 노조 와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죠. 네, 검찰이 5년 전과는 달리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죠. 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며 제작해서 각 교육청에 배포한 웹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성폭력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선정적입니다.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이 각 교육청에 배포한 성폭력 예방 웹툰입니다. 남자 중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성인 만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발견한 한 학생이 다른 친구와 다투다 주인공에게 상담을 청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너도 찍었으니 사과하라고 할 뿐 몰카를 찍고 공유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추행을 일삼던 친구에겐 자업자득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조언하고 원조 교제를 당할 뻔한 여학생에겐 채팅 앱을 지우라는 충고가 전부입니다. 비속어도 자주 쓰입니다.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한 이 웹툰은 최근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됐고 일부 학교에선 다시 내려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측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예방교육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조립부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네요. 반면 교육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교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지. 앞서 대전교육청도 소셜미디어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잘난 척하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이 나오자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이젠 내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려 한다면서 비난했는데요. 시 주석도 자력갱생을 말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Regrettably, we found that China has been attempting to interfere in our upcoming 2018 election.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란 공식석상에서 중국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아이오와주 유력 매체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는 선전 광고를 올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오와 등 이른바 판벨트로 불리는 미국 중부 지역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관세 보복전 이후 판벨트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반트럼프 광고가 올라오자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 겁니다. 시 주석과의 우정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He may not be a friend of mine anymore, but I think he probably respects. 시 주석은 무역 전쟁의 핵심 대상인 콩 생산지 등 곡창지대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单边主义、保护主义上升了，那逼着我们靠自己走自力更生的道路，这个不是个坏事。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 지도자의 결별 선언부터 마오쩌둥 시대의 유산까지 등장하면서 장기전 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총을 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볼티모어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2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을 가지고 등교한 초등학생 2명이 총을 발사한 뒤 화장실에 버린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2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학교는 일시적으로 폐쇄됐는데요. 경찰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벌인 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의 손이 찢어지고 짐칸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통로에는 승객이 쓰러져 있는데요. 멕시코 티후아나로 향하던 멕시코 국적의 여객기가 난기류에 휩쓸리면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45명이 다쳤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34,000피트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났는데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난기류를 뚫고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고 다친 사람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매에 출품됩니다. 핑크 레거시라는 이름으로 출품될 예정인 이 핑크 다이아몬드는 무려 19캐럿에 달하는데요. 특히 핑크 다이아몬드는 전체 다이아몬드의 약 0.02%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합니다. 예상 최고 낙찰가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6억 원입니다. 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물개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뉴질랜드 카우코우라 섬 인근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카약을 타고 있는데요. 물개가 다가오더니 문어를 내던집니다. 남성은 영문도 모른 채 문어에게 뺨을 얻어맞았는데요. 이후 물개는 유유히 사라졌고 잠시 카약에 붙어있던 문어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물개로부터 문어 테러를 당한 남성. 물개 덕에 영상이 유명해져서 기쁘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남부의 한 바다에서 브라이드 고래 3마리가 함께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입을 커다랗게 벌려서 물고기 떼를 집어삼키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브라이드 고래는 대개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함께 사냥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래들이 한 가족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가 넘는 사람들의 비중이 14%를 넘어섰습니다. 이 14%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후 준비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70이 넘어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7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여 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14.3%에 달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선 겁니다. 유엔은 이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5년 뒤인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노후 대비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70이 넘어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70에서 74세 고용률은 3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게 나와서 한 15년 되고 나니까 퇴직금은 거의 바닥에 났지. 생활 유지를 하려니까 어접시대가 일선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59%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있는 면세점이 이제 입국장에도 생깁니다. 이르면 내년 5월에 인천공항에 들어서고 이후에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외국에서 쓰고 남은 동전, 여행 마지막에 이거 다 쓰느라고 늘 신경을 써야 하죠. 포인트로 적립해서 국내에서 쓸 수도 있게 됩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짐을 찾는 승객들 뒤로 셔터가 내려진 공간이 보입니다. 공항 측이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길 것을 대비해 마련해둔 곳입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이 공간에 실제로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어제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본 뒤 문제가 없으면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선 담배는 팔지 않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입국장이 혼잡해질 수 있는 데다 내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담배를 많이 사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담배를 제외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면세 한도는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를 합쳐 기존대로 미화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환전 절차도 보다 간편해집니다. 공항에 무인 환전기가 설치돼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출국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쓰다 남은 외국 동전도 공항 무인 환전기를 이용하면 선불카드 포인트로 적립해 국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설정 스님이 논란 끝에 물러나고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4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앞서 동반 사퇴를 했고 단독 후보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단체 등에서는 선거를 중단하고 종단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불교계에선 선거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금의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권력층들의 대표로 불리우는 자승전 총무원장의 낙점에 좌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불교개혁을 요구해온 단체들은 3명의 후보가 동반 사퇴한 상황에서 홀로 남은 후보 원행 스님도 선거를 거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선거제도, 즉 318명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총무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정 총무원장 퇴진과 종단개혁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설조 스님도 선거 중단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주류 세력인 전국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 회장단은 종단의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선거는 그대로 치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갈등 국면에서 치러지는 총무원장 선거는 오늘 단독 후보인 원행 스님에 대한 사실상 찬반 투표로 치러집니다. 설정 스님의 퇴진 과정에서 시끄러웠던 조계종의 내홍은 새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5위를 놓고 4팀의 경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6위 LG가 5위 기아를 물리치고 한 경기 차로 쫓는가 하면 7위 삼성과 8위 롯데도 승리하면서 게임 차를 줄였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LG 선발 투수 차우찬의 후투가 이어집니다. 5회까지 한 명도 1루에 진출하지 못한 기아. 6회 초 나재환이 처음으로 안타를 칩니다. 차우찬은 8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주고 삼진 7개를 뽑아내며 기아 타선을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기아는 믿었던 에이스 양현종이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LG가 기아를 9대1로 이기고 5위 기아에 한 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2대4로 뒤진 8회 말 삼성 공격. 1사 1루에서 러프가 2점 홈런을 날립니다. 계속된 만루 찬스에서 김성훈이 우익수 방면 싹쓸이 3루타로 7대4로 전세를 뒤집습니다. LG와 승차 없이 7회에 자리한 삼성도 5위 기아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쫓았습니다. 8위 롯데도 2대5의 결승타로 넥센을 8대6으로 이기고 기아와의 격차를 2.5게임으로 좁혔습니다. SK는 NC를 11대4로
한화는 두산을 9대6으로 이겼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매년 가장 아름다운 골을 선정합니다. 우리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그렇게 기막힌 골을 넣는 선수가 있는데요. 경남의 외국인 선수 말컹이 아름다운 골들을 쌓아서 벌써 25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공을 가슴으로 튕겨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합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말컹에게 이런 골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2달 전 서울과의 경기에선 크로스를 그대로 몸을 눕힌 채 오른발로 때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쉽게 툭툭 공을 띄워서 수비수도 골키퍼도 제치고는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농구 선수를 꿈꿨을 만큼 점프도 남달라 수비수보다 한 뼘 더 뛰어올라 기어코 골을 만들고 큰 키에도 몸이 유연해 예측하기 어려운 골로 상대를 괴롭힙니다. 머리로, 발로 어느덧 25골을 넣었는데 이런 페이스라면 남은 8경기에서 프로축구 최다인 31골도 넘어설 기세입니다. 걸그룹 춤을 추거나 공중제비를 도는 등 골 뒤엔 즐거운 세리머니로 사랑받는 말컹은 지난해 2부 리그 득점왕에 이어 올해는 1부 리그 역대 최다골 득점왕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진 우리 유도 대표팀이 유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남북 유도 단일팀 코리아는 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체육관에서 열린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4대0으로 꺾었습니다. 배드민턴 이용대, 김기정 복식조가 빅터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자 복식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4위인 일본 가무라 다케시 소노다 게이고조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었습니다. 여자 단식 성지현, 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유정도 8강에 합류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톰한 겉옷 없이는 아침 저녁으로 외출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도 출근길 무척 쌀쌀하고요.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오늘 기온 보시면요. 최저 기온이 서울이 14도, 대구가 11도에서 23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합니다.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맑은 가운데 구름 많겠지만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안개가 곳곳에 짙습니다. 가시거리 안동이 530m, 군위가 780m까지 짧아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거치고 나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과 또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15도, 광주가 16도, 대구가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4도, 부산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또 기온은 내일 잠시 올랐다가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또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의 북핵 외교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북한은 평화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등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뒷좌석에 탄 성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시작돼서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3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할인 상품들을 선보이는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